이번 시간은 물질 관련 장애와 중독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관련 장애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알코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알코올은 적당히 마시면 긴장도 이완되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음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됐을 때 알코올에 의존성이 생기면서 이제 결국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심리적 기능이 손상되고 또 정상적인 사회적인 활동이나 직업적인 활동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재정적으로도 곤란해지고 가정에서도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되거나 또 심리적으로 황폐화가 되면서 결국 폐인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현재 알코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도박이나 마약이나 요즘 청소년들한테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게 이제 게임 중독이나 또 핸드폰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가 있는 내담자들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 중독성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생겨나는 다양한 부적응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애의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물질 관련 장애와 비물질 관련 장애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물질 관련 장애는 물질 사용 장애와 물질 유도성 장애로 나눠지는데요. 물질 사용 장애는 특정한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고통이나 사회적인 부적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요. 물질 유도성 장애는 특정한 물질을 섭취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심리 상태, 그러니까 후유증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유도성 장애는 다시 과도한 복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적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 중독이 있겠고요. 또 물질 복용을 중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 금단이 있겠고요. 물질 남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심각한 중추신경 장애를 나타내는 물질, 약물, 유도성, 정신장애로 또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질 관련 장애는 이제 어떤 물질에 의해서 생겨났냐에 대해서 10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알코올이나 타바코, 담배 종류죠. 카페인, 그리고 대마계, 카나비스, 대마초 종류고요. 환각제, 흡입제, 수면제 이러한 것들이 있겠고요. 비물질 관련 장애로는 도박 장애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코올에 의해서 생기는 알코올 관련 장애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알코올 관련 장애는 먼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 사용 장애는 과도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부적응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은 임상적으로 심각한 기능 손상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알코올 사용에 부적응적 패턴이 다음 중 2개 이상의 방식으로 지난 1년 내에 나타났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알코올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 오랜 기간 마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알코올을 줄이려고 하지만 그 노력이 매번 실패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알코올을 획득하고 사용하고 또 그 후로부터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시고 싶은 갈망이나 강렬한 욕구를 지니게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효과에 의해서 초래되거나 악화되는 사회적 그리고 대인관계적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활동이나 직업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포기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알코올을 이제 끊을 수 없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에 의해서 철회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지속적인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되죠. 내성이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중독이 되거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현저하게 증가한 양의 알코올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약의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에도 현저하게 감소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11번째는 이제 금단, 이제 알코올을 이제 끊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중단을 하게 될 때 이제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금단이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금단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이 떨린다거나, 그 열이 난다거나, 여러 가지 금단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또 불면증이 생긴다거나 라는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또 금단 증상을 감소하거나 피하기 위해서는 또 알코올을 또 더 마시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진단 기준이었고요. 이 11가지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데, 심각도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에 해당이 되면 약한 수준이 되겠고요. 4개에서 5개 정도가 중정도, 6개 이상이 심각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용 장애는, 알코올 사용 장애에는 이제 의존과 남용이라는 특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의존은 이제 지속된 음주로 인해서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코올의 섭취량이나 빈도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금단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손이 떨린다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한다거나 하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나타나게 돼서 더 술을 반복적으로 마시면서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간질환과 같은 신체적인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울증이나 기억 상실, 또 가정이 파탄되고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는 이런 심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부적응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 남용은 이제 잦은 과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못하게 되고, 또 법적인 문제를 반복해서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또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알코올 남용은 내성이나 금단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자주 폭음을 하고 직장을 결근을 하거나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고 또 가족이나 타인을 폭행함으로써 구속되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알코올 남용자가 어떤 정밀한 기계를 만진다거나 운전을 한다거나 수술을 하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초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자신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타인까지도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젤리네크는 알코올 의존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장애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전 알코올 증상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인 관계를 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음주가 사교적인 목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고 또 즐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전조 단계, 이제 알코올 의존 단계로 가는 그 전조 단계가 되겠는데, 술에 대해서 아주 매력이 증가하면서 음주량과 빈도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과음을 하게 되면서
종종 음주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망각 현상이 생기는 게 전조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결정적인 단계가 되겠는데 음주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술을 아침부터 마시게 되고요. 또 혼자 마시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정적인 단계로서 식사는 하지 않고 또 술만 마시게 되고 또 부적응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또 통제력이 일부 이 단계에서는 그나마 통제력이 일부 유지되고 있어서 술을 며칠간 끊을 수는 있게 되는 게 결정적인 단계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성이 생기고 심한 금단 증상을 경험하게 되죠. 통제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요. 또 외모나 사회적인 적응에 아주 무관심하게 되면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실조와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이 나타나면서 이제 폐인이 되어 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단계를 지나면서 발전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10대 청소년들 알코올 의존 장애자가 급증하면서 이런 10대들을 봤을 때는 단기간에 만성 단계로 진전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알코올 유도성 장애가 되겠는데요. 알코올 유도성 장애는 알코올의 섭취나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후유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부적절한 공격적인 행동이나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또 판단력이 장애 생기고 또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기능 손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알코올 유도성 장애는 중독과 금단의 현상으로 특성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는 다음 중 한 개의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불분명한 말투, 혀가 꼬인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운동 조정 장애, 그러니까 반드시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비틀거린다거나 불안정한 걸음, 또 안구진탕, 그러니까 눈동자가 불안정하게 흔들린다거나 또 집중력 또는 기억력이 손상되고 혼미 또는 혼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되겠고요. 이제 알코올 금단은 알코올 섭취를 중단한 이후에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내에 다음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때 해당이 됩니다. 자율신경계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열이 난다거나 또 손이 떨린다거나 불면증, 그리고 오심, 또 환시나 환청 또는 착각을 하게 되고요. 정신 운동성 초조하는 증상, 불안하거나 발작이 일어나는 증상이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활동이나 직업적인 활동 또는 다른 영역에서 심한 고통이나 장애를 나타내면 알코올 금단으로 진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금단 증상은 알코올 사용이 중단되거나 감소된 후에 알코올 혈중 농도가 급속히 떨어지는 4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며칠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알코올 금단 증상은 금주 후에 이틀째가 아주 최절정이 되겠고요. 4, 5일 후에는 현저하게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 금단 증상 시기가 지난 후에도 불안이나 어떤 불면이나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저하가 미약한 상태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될 수도 있겠는데요. 금단 증상은 보통 알코올을 투여해주거나 또는 뇌 억제제에 의해서 완화가 되겠지만 이런 금단 증상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의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알코올 유도성 장애는 이제 증상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하위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알코올 유도성 불안 장애, 그리고 발기불능이나 성기능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알코올 유도성 성기능 장애, 그리고 치매 증상을 나타내는 알코올 유도성 치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분 장애가 나타나는 알코올 유도성 기분 장애,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알코올로 인한 수면 장애, 기억 상실증 장애, 정신증적 장애로 또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병률로는요, 유병률이 높은 장애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한국의 남성의 경우, 우리나라 좀 특성이 있는데, 한국의 남성의 경우 알코올 사용 장애 평생 유병률이 20.7%, 여성은 6.1%로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5명 중 1명은 살아가는 동안 한 번 이상은 병적인 음주, 그러니까 알코올 사용 장애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녀 비율로는 5대1로 남자에게 흔하지만 연령층이나 문화권이나 계층에 따라 좀 다양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는 이제 청소년 초기부터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후반기에 과도한 음주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알코올 관련 장애는 사고나 폭력이나 자살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겠고요. 교통사고 운전자의 30%가 음주 상태였고요. 또 남성의 살인자의 42%와 강간 범죄자의 76%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알코올 관련 장애는 마약이나 다른 정신장애, 그러니까 기분장애나 불안장애, 정신분열증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청소년 경우는 이제 품명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또 알코올은 신체의 거의 모든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서 주의력이나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 인지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심한 경우에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기억 상실증인 코르사코프 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임신 중에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태아에게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생겨서 태아가 체중 미달로 나오거나 발육 부진이나 신체적 기형이나 정신지체 등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원인을 보면은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알코올 신진 대사의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알코올 의존자가 많을 거고요. 또 구체적인 유전 기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코올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은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알코올을 조금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알코올 관련 장애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적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있는데 가족이나 또래 집단의 음주 행위를 보고 학습이 되거나 또 어떤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겠는데요. 과음이나 폭음에 대해서 또 허용적인 어떤 가족 분위기에서 또 이 알코올 의존으로 발전되기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는 또래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겠는데요.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주된 원인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죠. 친구를 만나고 또래 집단에 끼고 싶어서 하는 이유가 크겠습니다. 또 한국인의 경우는 좀 한국 문화가 술에 대해서 좀 관용적인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남자의 경우에는 이 사회생활을 할 때 또 술을 좀 더 마시게 되면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또 술을 전혀 못 마시게 되면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사회가 워낙 경쟁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어떤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또 음주로, 술로 해소하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요, 이 원인을 구승기의 자극 결핍이나 자극 과잉으로 인해서 구승기에 고착된 구강기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의존적이거나 피학적이며 위장된 우울증을 지니고 있을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담자들은 가혹한 초자아와 관련된 어떤 심각한 내면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긴장이나 불안이나 이런 분노를 회피하기 위해서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관계 이론 입장에서는요, 자기 파괴적인 자살 행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동일시해서 내면화시킨 이 나쁜 엄마를 파괴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소망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알코올을 섭취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과 어떤 즐거운 경험이 짝지어지면서 고전적인 조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긴장과 불안이 술을 마심으로써 긴장과 불안이 완화되면서 어떤 조건 형성이 되면서 음주 행위를 강화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나 친구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방하고 학습됐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지적 입장에서는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알코올 행동에 대한 어떤 음주 기대 이론에 따르면 음주자들은 술에 대해서 3가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사교적으로 촉진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들과 더 잘 쉽게 어울리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과 더 사람들 사이에서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적으로 어떤 증진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성적으로 더 왕성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치료로는요, 알코올 의존의 치료 목표는 금주를 할 것인지 절주를 할 것인지 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금주를 목표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입원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알코올을, 그러니까 술을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비효과적이죠.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면 술을 이렇게 구입할 수가 없고 섭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술로부터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약물 치료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지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알코올이 뭔가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또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된다면 그 스트레스를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주장 훈련이나 이완 훈련, 명상 등을 함께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행동치료적 기법으로는 술에 대해서 혐오감을 조건 형성시켜서 술을 멀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걸 상실하게 되죠.
뭐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뭐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이 상실하고 파괴했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가 잘 이렇게 이런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알코올 같은 경우는 자조 집단이라 해서 AA 집단이 현재 세계적으로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으로 치료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물질 관련 장애, 도박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도박 장애는 노름이나 도박을 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 때문에 반복적인 도박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은요. 진단 기준은 1년 동안 다음 중 4개 이상 해당되는 도박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사회적, 직업적 부정을 나타낼 경우에 도박 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그걸 살펴보면은요. 원하는 흥분을 얻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려는 욕구를 지닙니다. 도박도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내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10만 원을 땄는데 나중에는 10만 원을 딴 게 좀 더 이렇게 별로 흥분되지 않고 자꾸 더 많이 따려고 하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액수의 돈을 가지려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도박을 줄이거나 중단하려고 시도할 때는 금단 현상, 알코올처럼 금단 현상이 나타나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신경이 과민해집니다. 또 도박을 통제하거나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노력이 매번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이제 도박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박으로 이제 돈을 잃고 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꾸 도박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박에 빠져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박으로 인해서 어떤 대인관계, 사회적인 활동, 직업적인 활동을 다 상실하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곤란에 빠지게 되죠. 자, 이렇게 도박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초기에 도박을 처음 시작할 때 따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면서 이제 도박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도박 장애는 갑자기 발병하지 않고 이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결국 도박 장애가 되는데요. 이 도박 장애자들은 자신이 돈을 딸 거라는 생각으로 자꾸, 그러니까 이번에는 잃었지만 다음번에는 딸 수 있다, 딸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도박판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신이 실패할 가능성을 계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향이 경쟁적이거나 아니면 자만심이 강하고 권위적인 사람의 간섭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꾸 돈을 잃게 되니까 고혈압이나 소화성 궤양이나 편두통 같은 질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제 모든 걸 다 상실을 하고 잃어버리기 되기 때문에 기분장애나 알코올 남용이나 마약 남용,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장애, 자기애세 성격장애, 그리고 경계성 성격장애의 비율도 같이 나타나고 높아지겠습니다. 또한 도박 장애로 인해 치료받는 사람들 중에서 20% 정도는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겠습니다. 자, 유병률은 성인 인구의 1%에서 3%로 추정되고요. 이 중에 3분의 1은 여성인데요. 여성들이 우울하거나 도피의 수단으로 도박을 빠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박 장애도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남성은 초기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고요. 시작이 되고 여성은 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요, 이제 정신역동적 입장에서는 오이디푸스 갈등과 관련된 무의식적인 동기로 공격적이거나 성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려는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대치돼서 도박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반드시 돈을 딸 거라는 어떤 비합리적인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 전지전능감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성장하면서 이런 유아적 전지전능감의 상처를 입게 돼서 무의식적으로 공격성이 증가가 되고, 이런 자신을 처벌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도박 행동에 빠져들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의 본질이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운명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습 이론에서는요, 모방 학습과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나 형제 또는 친구들과 가볍게 놀이로 시작하다가 점점점 매력을 느껴서 도박으로 빠지게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도박 행동은 모방 학습을 통해서 습득이 되는데, 돈을 따는 과정에서 가장 강한 흥분을 느끼면서 이 도박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어떤 강화를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었는데도 계속 잃어가는데도 도박을 하는 이유는 이 가끔씩 돈을 잃어가는 도중에 가끔씩 돈을 따는 것 때문에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가장 집요하게 계속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이 아이들도 어떤 집요하게 조르는 행동, 이런 행동이 집요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유는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보상이 주어지기보다는 이 도박의 경우처럼 가끔씩 간헐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질 때 어떤 행동들이 집요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즉시적인 강화물이 주어지는 카지노나 슬롯머신이 어떤 병적인 도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이들이 인지적인 왜곡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돈을 따게 될 확률을 객관적인 확률보다 현저하게 높이 평가를 하면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에 빠져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생각은 돈을 계속 잃었기 때문에 나쁜 운이 끝나고 이거를 이제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박 장애는 일종의 중독 상태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내성과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박에 의존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을 중단하게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과민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 장애는 우울이 변형된 장애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이 도박을 그만두게 되면 우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불쾌한 정서 상태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유전적인 소인과 또 호르몬 분비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도박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치료는요, 무의식적 동기에 의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격성이나 성적 에너지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 동기를 통찰을 위해서 유도를 하고요. 또한 도박에 대한 매력을 제거하고 도박에 대한 혐오감을 조건 형성시켜서 도박을 멀리하게 하는 행동 치료도 있겠고요. 또 약물로도 치료가 되겠고, 또 알코올처럼 집단 치료와 또 입원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